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제가 솔방입니다. 잘 있었어요? 요즘 철학책 코너에서 종종 보이는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워낙 심리학이 대세가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철학과 심리학을 한데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접목하고자 노력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들인데요. 이런 종류의 책에는 이런 문구가 따라 붙습니다. 고대 철학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 오늘날에 대입해 다채롭게 펼쳐내려고 노력했다. 오늘 읽을 책도 그렇네요. 제목 삶을 사랑하는 기술, 옮기니 서영조님. 이 책은 2012년에 철학을 권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재출간된 책이죠. 저자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고요. 영국 전역의 삶과 맞닿은 실용 철학을 전파하는 이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대 철학과 철학자들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우리가 겪는 일들의 심리적인 경험들을 철학과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네요. 저자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나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조사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었대요. 그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 인지행동 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피타고라스, 회의론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고대 철학의 스타들, 그들의 이야기하고 지금의 우리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그분, 우리들의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본성에 관해 상당히 믿음을 갖고 있었던 소크라테스는요, 거리의 철학자로 유명하죠. 그리고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크세노폰을 거쳐서 그의 사상이 알려졌을 뿐이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거닐면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자신의 삶을 철학적으로 들여다보고 냉정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질문들을 퍼부었습니다. 그 거리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진짜 정말 책 읽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중심에 놓인 낙관적 메시지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믿음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의 감정도 달라진다.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성직자나 정신분석학자나 양리학자 앞에 무릎 꿇을 필요는 없다.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몽테뉴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런데도 남에게 얻고 애걸하라고 배운다. 그러나 평온하게 사는데 원칙 같은 것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우리 내면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찾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몽테뉴가 옳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 잊어버렸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힘을 구걸한다. 인간에게 기대를 가져도 된다는 증거. 혹시 이런 생각은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일까? 인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현대의 일부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낙관주의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기개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할지도 모른다. 애당초 인간이 스스로를 알 수 있기나 하느냐고 의심할 것이다. 인간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유전자나 신경전달 물질 때문에 편향된 인지 탓에, 아니면 우연히 처하는 상황에 따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적할 것이다. 인간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신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이 얼마나 약한지 꼬집을 것이다. 인간에게 습관적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바꿀 능력이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급기야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되풀이할 운명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일부 과학자들은 실제로 자유의지나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비주의에 기초한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물질적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적 존재들이고,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만일 우울증이나 사회불안장애 등 정서장애 기질을 강하게 타고난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런 장애를 갖게 된다는 얘기다. 그 생화학적 장애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다른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보는 것이다. 물질적 문제는 물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의식과 이성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옳았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우선 특정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감정 역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경과학적 증거가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르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감정을 조절할 줄 알게 된다. 둘째로 여러 차례 무작위 대조군 임상 실험을 한 결과 깊이 뿌리박힌 정서장애도 인지행동치료로 이겨낼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16주 동안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환자의 약 75%가 사회불안장애를, 65%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80%가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음을 알아냈다. 비록 강박장애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치유되는 확률이 50%가 안 되지만, 경미한 우울증부터 중간 정도의 우울증을 지닌 환자들은 60% 정도가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병을 이겨냈는데, 이는 항우울제를 복용한 결과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보다 인지행동치료를 받았을 때 재발률이 훨씬 낮다.
이런 증거는 우리 인간이 몸에 깊이 밴 사고 습관과 감정 습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이자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 데니얼 카너먼은 불합리한 인지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로 비관적으로 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나와 인터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지행동치료는 사람들이 감정 반응을 새롭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합니다. 철학은 마음의 식스팩을 만드는 훈련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인간 두뇌의 놀라운 능력을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두뇌의 가소성에 처음으로 주목한 사람들이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정신보다 더 다루기 쉬운 것은 없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 즉 인간의 도덕적 품성은 많은 부분 쉽게 변하는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벌써 이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윤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습관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다. 데니얼 카너먼 같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듀얼 프로세서 두뇌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습관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자동적인 사고 체계와 좀 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체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체계는 자동적인 사고 체계보다 느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인간은 의식적 사고 체계를 훨씬 덜 사용한다. 철학이 인간을 바꾸려면 이 두 가지 사고 체계를 모두 이용해야 한다. 그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했던 일이다. 먼저 습관적인 것을 의식하고 그 뒤에 의식한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이중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소크라테스식 관찰을 통해 자동적인 믿음을 인식하여 그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한다. 그 다음 철학적으로 새롭게 이해한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자동적인 습관으로 만든다. 철학은 단지 추상적 사고 과정이 아니다. 철학은 실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실천을 통해 미덕을 획득한다. 의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긴 하지만 의사가 하라는 건 하나도 하지 않는 환자들처럼 이론 속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철학은 훈련이다. 연습할수록 쉬워지는 정신적 육체적 운동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흔히 철학을 체조에 비유했다. 반복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근육도 특정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강화해야 한다. 훈련을 충분히 하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낄 것이고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철학은 제2의 본성이 되고 스토아 학파에서 삶의 적절한 흐름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이룬다. 쉬운 일은 아니다. 자동적 사고와 감정의 습관을 바꾸자면 에너지와 용기가 많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세계관이 틀렸음을 인정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이 스스로를 삼켜버릴 때조차도 그 믿음에 집착한다. 인지행동 치료가 정서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60에서 70% 정도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자신을 알고 변화시키는 소크라테스적 능력이 그야말로 가능성이라는 의미의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로 태어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은 사실 매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몽유병에 걸린 듯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인간이 이성을 이용하여 더 현명한 인생길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학을 실천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말이다. 감정적 습관을 이성으로 설득하는 능력은 유전적, 환경적으로 결정되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인간은 거의 언제든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고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습관을 바꿀 능력이 얼마간 있으며 실천을 통해 좀 더 현명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제한적이나마 자신을 알고 바꿀 능력이 있고 없음은 곧 철저히 고통스러운 삶과 적당히 만족하는 삶 사이의 차이를 가리키는지도 모른다. 3. 그리고 위태로운 순간들을 위한 철학. 철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오랜 세월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사상가 데이비드 휴움 같은 철학자마저 그 생각을 조롱했다. 휴움은 철학이 지닌 치유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러 도발적인 태도를 취했을지도 모르지만 휴움은 이렇게 썼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철학의 허세와 정신을 위한 의술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다. 철학의 제국은 일부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조차 철학의 권위는 아주 미약하고 제한적이다. 나는 앨리스와 백이 휴움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앨리스와 백은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철학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성찰하며 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지행동치료사들은 고대 철학을 16주 과정의 인지행동치료로 바꾸면서 본래의 내용을 대폭 생략하고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 개인의 사고방식에 집중하고 윤리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은 무시하는 어느 정도 원자화된 수단으로서의 자기개발이 등장했다. 이 책에서 만나볼 고대 철학은 분명 우리에게 빠르고 유용한 치유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고대 철학은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이다. 고대 철학은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과 관련해 정치적 아이디어들을 내놓을 것이다. 또한 신, 삶의 의미, 우주 안에서 인간의 자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을 보여줄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자기개발은 현대의 자기개발보다 훨씬 더 야심차고 포괄적이었다. 고대 자기개발에서 심리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 정치적인 것,
우주적인 것으로 이어졌다. 한두 달 정도 실천하다가 새로운 자기계발법이 유행하면 곧바로 버려질 단기적 해결책 따위가 아니었다.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날마다 실천해야 하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철학을 찾고 있고 평생 신조로 삼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고대의 철학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이 책에서 만날 사람들은 모두 고대 철학으로 삶을 바꿨다. 그리고 그들 중 여럿이 나와 마찬가지로 고대 철학 덕분에 삶을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이 책의 등장인물은 군인, 우주비행사, 종교적 은자, 마술사, 전직 조직폭력배, 주부, 정치가, 무정부주의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철학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걸 몸소 확인했다. 거리의 철학,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하기.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이라는 아이디어는 오늘날 철학의 학문적 모델과는 거리가 꽤 멀다. 오늘날 철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한 가지 이론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 시험을 본다. 앞에서 말했듯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철학은 그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친근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철학 실천에 바쳐야 했다. 오늘날에는 어디서 어떻게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이 철학을 거리로 불러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실천했던 바로 그곳으로 1992년에 젊은 프랑스 학자 마르크 소테는 철학이 지나치게 제도화되었고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와 단절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그 대안으로 그는 철학 카페를 만들었고 매주 일요일 아침에 파리의 카페 데 파르에 사람들이 모였다. 누구든 그 자리에 참석하여 투표로 토론할 주제를 선정하고 대규모의 소크라테스식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인터넷 덕분에 철학 카페 운동은 빠르게 퍼져나가 현재 전 세계 소크라테스 카페가 50여 개 있다. 소테의 철학 카페 뒤를 이어 다른 민중 철학 운동도 등장했다. 2000년에 영국 리버풀에서는 노동자 3명이 필로소피 인 퍼브스 운동을 조직했다. 현재 영국 전역에 30개의 필로소피 인 퍼브스가 있는데 리버풀이 위치한 머지사이드 주에만 14개가 있어서 리버풀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전 세계 민중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필로소피 인 퍼브스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로브 루이스는 실직 상태일 때 들은 철학 수업이 자신의 삶에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한다.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죠. 우리가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려 드는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 말이에요. 필로소피인 퍼브스의 목표는 처음부터 철학을 학계 밖으로, 로브가 여론 형성층이라고 부르는 세계 밖으로 끌어내어 그 힘을 노동자 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루이스와 함께 필로소피인 퍼브스를 창시한 폴 도로는 이렇게 말한다.
10년 정도 지나면 영국의 아무 퍼브에나 들어가 여기서는 철학클럽이 언제 모이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민중 철학 조직들은 대개 조금은 반학문적이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철학을 학계의 엄격한 제도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2008년에 인생학교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는 대학의 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오프라 윈프리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문학 교수들보다 적절한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런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한 스토아 철학 전문가에게 살면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아유, 없죠. 감사하게도 내 인생은 그렇게 괴로웠던 적이 없거든요. 그는 고대 철학을 먼지 쌓인 박물관의 유물로 보는 듯했다. 그러나 피에르 아도, 앤서니 롱, 마이클 샌델, 마사 누스바움 같은 교수들은 고대 철학이 이 시대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운영하는 철학 모임인 런던 필로소피 클럽에서는 여러 철학 교수를 초빙했고 그들은 무료로 시간을 내서 전문 지식을 나눠주었다. 거리의 철학과 대학의 철학은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다. 둘은 서로에게 필요하다. 대학의 철학이 없으면 거리의 철학은 비논리적이 되고 거리의 철학이 없으면 대학의 철학은 우리 삶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네, 책 읽었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교양 수업이나 철학 강의들이 요즘은 참 많죠. 철학 모임도 하고 독서 모임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수업과 모임들이 소크라테스의 거리의 철학에 연장선상에 있었군요. 이런 별상 좋은데요. 혹시 여러분은 독서 모임이라든지 철학 카페, 아카데미, 강연 이런 데 나가시거나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선호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재미있는데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서 풀어내는 거리의 철학 끝에 지금의 우리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이런 의미 부여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내부의 변화로 인해서 외적인 것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내부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문 걸어 닫고 앉아있는 것만이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네요. 왠지 에너지만 쏟을 것 같은 외부 어떤 활동들이나 변화들이 또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내면의 시원한 평온함을 맛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외에 집에서 우리가 간단히 샤워만 해도 몸은 사실 깨끗해지죠. 그런데 아주 큰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깨끗한 것은 똑같은데 이 느낌이나 이 시원함의 크기가 좀 다른 건 있긴 있어요. 목욕탕의 크기가 클수록 이런 쪽의 상상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전에 큰 강연장에서 강연을 들어본 기억을 떠올리면서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고 난 후의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함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뒷면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 기대치를 조절하는 기술에서는 세네카를 불러왔고요. 또 조망하면서 사색하는 기술에는 헤라클레이토스를 또 불러오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관점들은 언제나 흥미를 자극합니다. 한 걸음을 위해 책 읽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